여러분은 세상에 돈이 아주 많다면 인류 지성의 정점이라 불리는 반도체 기술조차 상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쉽게 소유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거대 자본만 있다면 핵심 인재를 몇 배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고 최신 장비를 통째로 사들여 공장을 짓는 일이 매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수백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거대한 공장의 문을 닫아야만 했던 어느 한 국가의 처참하고도 뼈아픈 몰락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삼성의 핵심 기술만 어떻게든 훔치면 금방이라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오히려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반도체는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수만 번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 쌓아올린 방대한 데이터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외형을 훔칠 수는 있어도 그 기술이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생태계와 시스템, 그리고 견뎌온 시간만큼은 절대로 돈으로 사거나 훔칠 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은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고 코스피가 드디어 5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긴박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질수록 껍데기만 화려한 곳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승자 독식의 판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삼성전자의 시간을 훔치려 했으며 결국에는 막대한 자본과 공장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기술은 결코 돈으로만 살 수 없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고 경제적 통찰력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쏟아부었던 수백조 원의 자금이 어떻게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는지 그 내부의 실상과 몰락의 원인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려 13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 아래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인 빅펀드 1기 28조, 2기 41조, 3기 6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차적으로 투입되며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 이토록 막대한 자본이 비정상적으로 몰릴 때 발생하는 진짜 공포는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보고서만을 위한 가짜 산업이 비대해진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도 삼성전자나 TSMC처럼 될 수 있다는 거창한 구호 아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며 반도체 자립이라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돈이 곧 기술이며 기술이 곧 국가의 패권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맹신한 나머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핵심 인재들을 무차별적으로 스카우트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의 엔지니어에게 연봉 2~3배를 약속하고 SK하이닉스의 핵심 인력에게는 파격적인 스톡 옵션까지 제안하며 한국 반도체의 근간을 흔들려 시도했습니다. 인재뿐만 아니라 그들은 설계도를 구하고 장비를 사들였으며 2025년 12월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 핵심 공정 데이터를 유출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국 기술자 10명은 중국의 메모리 기업인 CXMT로 자리를 옮기면서 삼성의 핵심 공정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의 핵심 기술 설계도를 통째로 손에 넣고 유능한 인재 몇 명을 데려온다고 해서 과연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설계도와 인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 산업의 생사를 가르는 핵심 지표인 수율이라는 거대한 장벽 때문입니다. 수율이란 100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중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합격품이 몇 개나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냉혹한 숫자입니다. 만약 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제품의 생산이 아니라 가공할 만한 속도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폐기 과정이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공장을 24시간 돌려봐야 불량품만 쌓이게 되며 이러한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직 인고의 시간뿐입니다. 삼성전자가 D램 공정에서 수율 90%를 달성하기 위해 쏟아부은 시간은 무려 20년이며 이는 그 어떤 자본으로도 단숨에 단축할 수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 같은 공정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율 70%가 나온다면 겉보기에는 단 20%의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웨이퍼 한 장당 1.0개의 칩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수율 90%는 900개를 팔 수 있지만 70%는 700개밖에 팔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에 웨이퍼 100장을 생산한다면
매일 2만 개의 칩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기업의 흑자와 적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선입니다. 수천 번과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쌓인 데이터만이 어느 정도의 온도와 압력에서 최적의 수율이 나오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공정 노하우는 훔쳐온 설계도에도 적혀있지 않으며 최신 장비의 매뉴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오직 실패를 거듭해본 엔지니어들의 머릿속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반도체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가상의 인물인 삼성 출신 엔지니어 A씨가 연봉 3배를 받고 핵심 설계도를 품에 안은 채 중국으로 떠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씨는 삼성의 공정 설계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핵심 데이터까지 일부 확보했지만 정작 중국 공장에 도착해서는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천재 한 명의 독주가 아니라 장비 엔지니어와 품질 관리 담당자, 그리고 설비 유지 보수팀이 함께 만드는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는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라인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도를 0.5도 조절하자는 식의 긴밀한 대화가 수백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협력 루틴과 미세한 조율 과정이 쌓여서 만든 진짜 기술을 A씨 혼자서 중국 공장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씨가 가져온 정보는 전체를 구성하는 거대한 퍼즐의 단 한 조각일 뿐이며 나머지 조각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삼성의 설계도만 훔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착각했지만 그것이 바로 수백조 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돈으로 찍어 누르면 기술의 격차를 단숨에 좁힐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들의 계획은 시작부터 아주 커다란 함정에 빠져버린 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설계도보다 더 무서운 반도체 산업의 본질인 조직의 합주와 시간의 축적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거장 한 명을 데려온다고 해서 훌륭한 교향곡이 연주되지 않듯 반도체 또한 수천 명의 전문가가 완벽한 합을 맞춰야 하는 고도의 합주 산업입니다. 설계 엔지니어가 도면을 그리면 공정 엔지니어가 이를 구현하고 장비 엔지니어가 기계를 정밀하게 튜닝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야 진짜 기술이 탄생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대신 퍼즐 한 조각만 가져오면 전체 그림이 자동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치명적인 기술 유출의 오류에 빠져 막대한 자금을 낭비했습니다. 2025년 12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한국인들이 기소되었지만 그 데이터를 손에 넣은 중국 기업은 여전히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추격에 걸리는 시간을 아주 조금 줄여줄 뿐이지 업계 선두의 자리를 다음 날 당장 뺏어올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지팡이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 분야를 시간의 산업이라 부르며 삼성이 지난 20년 넘게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쌓아온 데이터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삼성이 보유한 진짜 경쟁력은 어느 온도에서 수율이 떨어지고 어느 압력에서 불량이 발생하는지 상세히 기록된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실패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05년의 공정 실패 기록과 2010년에 발견한 미세 오차들이 층층이 쌓여 지금의 90%라는 경이로운 수율을 만들어낸 것이지 결코 돈으로 만든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도면을 훔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현장에서 몸소 겪으며 축적해온 그 처절하고 소중한 실패의 기록만큼은 절대로 훔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통째로 가져온다고 해서 요리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이 다음날 바로 세계적인 셰프가 될 수 없는 이치와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불을 조절하는 미세한 손기술이나 소금을 치는 찰나의 타이밍처럼 반도체 공정에도 설계도에는 미처 적히지 않은 숙련된 엔지니어들만의 본능적인 직관과 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 온도가 단 0.1도만 틀어져도 수율이 급락하고 압력이 0.01 기압만 잘못 맞춰져도 불량품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이 정밀하고 예민한 반도체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오차를 잡아내는 능력은 오직 수만 번의 실패를 직접 경험하고 극복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노하우이자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만 개의 샘플을 직접 만들어보며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이 필수적인 시간의 과정을 오직 자본의 힘으로만 건너뛰려다 산업 전체가 휘청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습도 변화나 장비 노후도에 따른 미세한 변수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엔지니어들의 머릿속과 팀의 오랜 루틴 속에만 살아 숨쉬는 보이지 않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10년을 바쳐 쌓은 소중한 노하우가
중국 공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단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본질적인 축적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기술은 단순히 종이 위에 그려진 도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함께 만들어낸 거대하고 숭고한 경험의 축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거대한 실패에는 기술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자본이 투입되는 방식 자체에 숨겨진 훨씬 더 충격적이고 어두운 내부적 원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 주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부어질 때 그 자본이 혁신 대신 어떤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이제부터 그 실상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시장의 원리 대신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도체 산업에 개입하는 순간 수백조 원의 자금은 연구 대신 엉뚱한 곳으로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거대 자본이 국가 주도로 투입되는 순간 시장의 냉정한 평가는 사라지고 반도체 산업은 어느덧 정치적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화려한 쇼케이스장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이라는 거창한 기치 아래 빅펀드라는 이름으로 수백조 원의 자금을 풀었지만 정작 이 돈이 향한 곳은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회사 간판만 달면 보조금이 쏟아지는 기이한 환경이 조성되자 진짜 엔지니어 대신 정부의 눈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꾼과 부패 관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10년이 걸리는 인고의 과정이지만 정부의 보조금은 당장 1년 안에 지급되기에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연구 대신 당장의 돈을 타내기 위한 꼼수에 매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자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공장 부지를 자랑했던 우한 홍신 프로젝트의 몰락입니다. 그들은 삼성을 곧 따라잡겠다는 호기로운 장담과 함께 수조 원의 나랏돈을 투입했으나 기술력 부재와 수율 확보 실패로 인해 결국 납품처를 찾지 못한 채 파산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거대한 공장 건물과 먼지 쌓인 장비들 뿐이었으며 정작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반도체 칩은 단 한 개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빅펀드 관련 핵심 인사들을 부패 혐의로 줄줄이 조사하고 구속하며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으나 이미 수백조 원은 증발한 뒤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연구실이 아닌 부패한 관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으며 그들은 세 가지 치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국가의 미래를 훔쳤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허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0억 원짜리 장비를 30억 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나눠 먹는 방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장은 껍데기만 화려해지고 내실은 썩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엔지니어 수백 명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를 탕진하는 등 국가 주도 자금 투입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성적을 올리면 보조금을 주는 학원 원장이 학생의 실력을 키우는 대신 당장의 보조금을 위해 정답을 유출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술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보고서는 1년 안에 쓸 수 있고 수율 확보는 5년이 걸리지만 공장은 6개월이면 짓는다는 점이 이 비극을 가속화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만 화려하고 공장 규모만 거대한 반도체 없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기괴한 구조가 탄생하며 수백조 원의 자금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메커니즘을 정리하면 먼저 정부가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 실력 없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노리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어 성과보다 보여주기식 보고서가 중요해지며 부패가 만연해지고 결국 자금은 바닥나지만 실제 반도체 기술은 제자리 걸음인 채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의 몰락을 결정지은 최후의 일격은 내부의 부패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진 강력하고도 정밀한 첨단 장비 봉쇄 조치였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품인 노광 장비는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핵심 기계로 이 장비가 없으면 그 어떤 첨단 반도체도 양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을 향해 미국이 중국 판매 금지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엔진 없는 자동차 신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EUV 노광 장비는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장비로 대당 가격만 무려 2억 원이 넘는 초고가 정밀 기계입니다. 첨단 공정이 막히자 중국은 전략을 수정하여 자동차나 가전제품,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구형 공정인 레거시 반도체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칩은 못 만들더라도 구형 공정을 미친 듯이 찍어내어 전 세계 시장을 물량으로 장악하겠다는 소위 물량 공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제품 가격을 약 30% 이상 싸게 공급하며 전 세계 레거시 시장의 가격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위험한 이유는 레거시 반도체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막대한 연구 비용을 대주는 안정적인 수익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중국의 덤핑 공세로 가격이 무너진다면 한국 기업들은 전체 수익 구조가 흔들리며 미래를 위한 투자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격 하락과 물량 감소가 겹칠 경우 연간 수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여 연구비 삭감이나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방식의 가격 경쟁에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며 버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해답은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최근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AI 메모리, 즉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고난도의 영역입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8개에서 12개까지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기술로 그 간격은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미세합니다. 중국은 칩을 연결하는 초미세 구리 범프 소재 기술과 칩을 쌓았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는 관리 기술이 부족하여 이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칩을 12개 쌓으면 최종 수율이 30%대까지 급락하는데 한국은 이를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독보적인 공정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 패키징 기술은 현재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정도만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코스피가 50포인트를 돌파하며 환호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력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기술이 자라나는 건강한 생태계와 시간의 축적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순간에도 중국은 물량 공세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한국은 가격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기술로 그 파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백조 원을 가져와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치는 바로 인고의 시간과 견고하게 다져진 기술 생태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는 자본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축적된 시간의 힘과 생태계의 가치를 지켜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궁금한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 통찰력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